자, 28강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제 광복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볼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각 정권별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는데 정권별로 보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먼저 볼게요. 원래 보통 이전에는 정치사를 먼저 가르치고 경제사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경제부터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 부분을 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위에 정치사 부분만 먼저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광복 이후에는 우리 남쪽을 3년간 미국이 통치했었습니다. 이걸 미군정기라고 해요. 그리고 48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었었죠. 근데 이승만이 독재를 하다가 4월 19일 4.19 혁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장면이 잠깐 권력을 잡았는데 군인들이 다시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을 했고 박정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을 대략 18년 정도 대통령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부하 김재규 총에 맞아 죽죠. 이것을 11.6 사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깐 최규하가 대통령을 하다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져요. 이걸 진압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친구였던 노태우가 또 이어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대통령이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 뭐 정치 사태 배우겠지만 이 노태우 때부터 현재까지는 이게 다 똑같은 헌법. 지금 현행 헌법이 9번 바뀐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바뀐 헌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대통령들이 요 대통령들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쫓겨나서 다 채우지 못했지만 나머지들은 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었던 현행 헌법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들이에요. 그래서 주된 흐름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대통령별로 선생님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죠.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개혁이라고도 하는데 농지개혁, 농지에 한해서 국가가 땅을 사들이고 땅을 나눠줬어요. 일제시대 때 지주들만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평범한 농민들은 자기 땅이 별로 없었어. 근데 평범한 농민들한테도 자기 땅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주의 땅을 돈 주고 매입을 해서 사서 돈 주고 팔았어요. 농민들한테. 이것을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합니다. 기준은 3정보예요. 이 정보란 단위는 이 1정보가 대략 3,000평 정도 되거든요. 9,000평. 9,000평까지는 지주의 땅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돈 주고 사들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농민들한테 할부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런 개혁이 이승만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볼 수 없는 많은 농민들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 이승만 때 이 농지개혁이죠. 자,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도와줍니다. 원조란 말은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 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는데 우리나라가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굶어 죽고 있는데 미국에는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이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남아도는 요것을 동맹국이었던 우리나라한테 공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이런 업체들,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러한 산업을 삼백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하는 제분, 설탕을 가공하는 제당, 면화를 가공하는 면방직 이런 회사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일부분은 이 삼백산업으로 성장한 회사예요. 제분, 삼양라면 이 밀가루 가공하는 회사였어요. 제당, 제일제당, 삼성이 원래 이 제당 설탕 만드는 회사였어요. 삼성이 원래 제일제당이었어요. 제일제당, 삼성, CJ가 제일제당의 CJ 일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제일제당 다 여기에서 적혔고 면방직 여기도 제일모직 삼성 계열의 회사죠. 그래서 삼성은 주로 여기서 성장한 회사이죠. 그래서 삼백산업 알아두고 자 박정희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18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박정희 시기는 60년대랑 70년대 나눠서 경제를 구별하면 공부하기 편합니다. 박정희 시대 때 경제 개발을 한마디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차가 60년대에 실행이 되었고 3, 4차는 70년대. 그래서 1, 2차는 주로 경공업 중심이에요. 경의 가벼울 경자, 가벼운 산업, 의류, 옷,
신발, 가발 등 어떤 첨단 기기나 어떤 무거운 중장비가 필요 없는 간단한 것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밑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소, 철을 만들고 길을 닦고 유통의 어떤 기반을 닦건 기반 산업들이 이때 만들어지고, 또 경제 개발하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해서 돈을 벌어오고, 서독에 광부 간호사 같은 서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견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 발전 자금으로 썼었다 그러죠. 70년대에는 좀 약간 고차원적이에요. 이제 중공업 중심입니다. 무거울 중자예요. 철, 화학, 조선. 이 조선은 배를 말하죠. 무거운 산업들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볼 수 있죠. 또 때마침 중동에서 건설 특수가 일어나요. 중동 국가 하면 석유가 많잖아요. 이때 석유 파동이라고 해서 오일 쇼크라고도 하죠. 이 중동 국가들끼리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팍 올려버려요. 그래서 중동 애들이 거의 석유를 독점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떼돈을 법니다. 벼락부자가 되는데, 얘네들이 건설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인건비가 싸니까 그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돈을 막 긁어 모읍니다. 뭐 현대건설 이런데.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었고, 또 수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출 100억 달러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있죠. 수출 100억 불 달성. 77년도인데 이렇게 아치도 만들고 100억 불 수출을 자랑할 정도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 국가다. 한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전쟁 끝나고 6.25 끝나고 거지 국가였는데 수출 100억 달러까지 건설할 정도로 뭐 경제가 급성장했다 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호가 우리나라에 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도 인기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경제 성장의 어떤 밑받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찍어서 수출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수출 주도형 정책이라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제품 질도 별로 좋지 않잖아. 뭘로 승부하겠어요?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물건 가격이 무조건 싸야 돼요. 물건 가격이 싸려면 사람 노동력비, 인건비가 싸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적게 주려면은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물가가 낮아야 되겠죠. 물가 중에서도 먹고 살기 위한 쌀값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까 재벌들을 키워주게 돼요. 마음에 드는 기업들만 키워주게 되면서 재벌이 성장하게 되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유착해서 안 좋은 돈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지역 격차가 심해집니다. 특정 지역에만 공장을 몰빵을 해요. 이 박정희가 이제 경상도 출신인데 잘 보면은 경상도 위주의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상도 쪽에는 인구가 많이 몰리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상도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가거나, 그래서 그러한 이촌향도,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도시랑 농촌 간의 문제도 생기고, 도농 간의 어떤 경제 격차도 생기고, 지역 감정이 발생합니다. 이 지역 감정이 이 이후에 정치인들이 많이 써먹게 되죠. 자, 그리고 문제점 중에 이 아래부터 먼저 볼게요. 전태일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까 여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었다고 그랬죠? 근로기준법이라고 있어요. 뭐 노동자들은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고, 월급은 어떻게 줘야 되고, 한 달에 뭐 몇 번을 서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 당시 때 근로기준법이 있었는데, 전태일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청, 구청에 편지 쓰고 대통령 각하한테 편지 쓰고 호소를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분신, 자살을 하게 되죠. 전태일 사건. 이 일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지금도 서울의 평화시장 앞에 가면 전태일 열사의 동상이 쓰여져 있죠. YH 무역 사건. YH 무역 사건은 요거예요. 여기 있네요. 배고파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여기 여자들 위주죠. 여자들. 이 YH 무역이라는 회사 이름이 여기
회사 이름이 이제 IH 무역인데 여기 가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가발 만드는 회사. 근데 여기가 사장이 월급도 띄어먹고 회사를 폐업하게 됐는데 이 여공들이 월급 달라. 회사를 폐업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시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시위를 하는 사무실에 경찰들을 투입을 시켜서 여성들을 머리채 끌고 막 온몸 끌고 막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 와중에 몇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고 이 일을 계기로 박정희가 나중에 몰락하는 총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뒤에 배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농민들 희생도 있었죠. 농민들 희생도 있었고 여기 농촌 문제가 많이 심각했었잖아요. 도시는 개발되었지만 농촌은 저고가 정책에 의해서 희생 강요되었었고 도시만 개발이 되고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표어를 강조를 하고 농촌 시설을 좀 개선하고 농촌 사람들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근면 성실, 자조 협동 이런 거 강조하면서 농촌 잘 살기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까지도 기조하고자 했던 운동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때 경제가 쭉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흑자까지는 아니었어요. 전두환 때 최초 흑자가 들어서는데 전두환은 운이 좋았습니다. 본인은 경제를 잘 몰랐지만 경제 관료들한테 맡기고 위임을 했었다고 하죠. 때마침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삼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아주 호황이었어요. 유가, 금리, 달러가 모두 다 낮을 졌어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현상으로 경제가 아주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최초로 흑자, 플러스가 되는 게 전두환 때입니다. 박정희 때는 바닥을 기던 것을 지켜 세운 거고 전두환 때 경제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 물가도 안정되었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살기가 좋았었다고 하죠. 물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독재도 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되게 운이 좋았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자, 뒤를 이어서 김영삼. 시대가 변했어요. 자유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 흐름입니다. 자유주의가 뭐냐면 관세 장벽을 낮추고 없애거나 낮춰서 서로 무역을 되게 자유롭게 하자라는 추세예요.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서 우리나라가 개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쌀이 우리나라에 쌀값으로 들어오고 우리 물건이 또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정책 첫 시작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WTO 가입, 세계 무역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낮추는 그런 것을 주관하는 세계 자유로운 무역을 주관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했고 선진국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진국이 된 줄 알고 샴페인 터트리고 잘 되게 좋아했었죠. 그러다가 97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라고도 하죠.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IMF 구제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동남아시아 위기가 닥치고 거기에 있었던 외화, 달러를 외국인들이 빼가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외화를 빼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는데 IMF의 달러를 지원받기 위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이게 97년입니다. 여기 있네요. IMF 금융위기 200억 달러 수준 어쩌고 나오죠.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달러, 국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없어서 파산한 거예요. 자,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울먹울먹거리면서 희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대통령 돼서 좋았겠지만 IMF 위기를 위해서 다 같이 헤쳐나갑시다. 그래서 IMF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쓰고 그 당시 때는 최단기간에 IMF 돈을 다 갚아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부실한 기업들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했고 또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면 노동자, 사용자, 정부 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노사정위원회 활성화시켰고 또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 통해서 여기 나오죠. 금모으기 운동. 금을 모아서 국민들이 모은 금을 통해서 달러를 사들이는 달러를 채워야지 파산을 면하는 거니까 이런 운동들이 덕택에 2001년에 IMF를 좋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FTA 체결이 벌어져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때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FTA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인데 한국과 칠레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칠레산 물건이 우리나라에 거의 관세 없이 우리나라 물건이 칠레에 거의 관세 없이 있더라도 아주 낮게 책정되어서 팔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가 칠레 수출되고 칠레의 와인, 홍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싼 값에 팔리고 있죠. 자, 사회적으로는 여기는 아까 봤었고 김영삼 때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 노총 노조라고도 하죠. 노동자들이 어떤 이익을
이익이나 어떤 복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건데 여기 전태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90년대에 들어서야 노총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은 이 노총이 정도 이상으로 좀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욕을 먹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청년 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이 IMF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자,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것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프로스포츠가 등장합니다.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시작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프로축구도 등장했고 국격이 올라가면서 국제대회도 유치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죠.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게임, 한일 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근에 있었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진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경 부산부, 서울과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입니다. 유통의 어떤 역할이었는데 성공했죠. 반대도 있었지만 이게 뚫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기 시작했죠. 포항제철소, 철강 생산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 때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무슨 철이냐 했는데 추진해서 성공했죠. 지금은 포스코라고 부르죠. 명칭이 바뀌었어요. 포스코. 베트남 파병, 베트남 전쟁에 한참 있었는데 미국이 참전하고 있었죠.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서 군인들 월급, 또 무기 채시나 또 베트남 건설 사업에 어떤 혜택을 줬던 베트남 파병 돈을 버는데 역할을 했었죠. 자, 서독이 광부 간호사들 인력이 부족했었죠. 우리 인력이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자, 프로야구가 82년도 출범했었고 서울올림픽 88년도 마스코트 호돌이 전태일 열사죠. 분신 자살해서 노동운동에 어떤 시발점을 알리기 시작했었고 새마을운동, 농촌 잘살기 운동, 한일 월드컵 때 우리 4강 갔었죠. 서울올림픽도 4등, 한일 월드컵도 4강. 우리 4자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최근에 있었고 그때 마스코트죠. 지금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자, 최종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경제 부분입니다. 이승만한테 농지개혁해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줬고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원조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주면서 300산업이 발달하면서 삼성, 삼양, 제일모직, 제일제당 이런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었다라는 거. 박정희는 60년대랑 70년대 나눠서 공부하면 편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2차, 3, 4차. 경호업 중심, 중공업 중심, 종합공업 중심. 기관 산업도 세우고. 근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수출 주도형을 하다 보니까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의 희생 강요됐었죠.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저항했었고 농민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 잘살기 운동을 했었었고 전두환은 운이 좋다고 그러겠죠. 삼조 호황이 있는 국제 흐름에 따라서 흑자를 기록했었던 운이 좋았던 대통령이고 김영삼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했었지만 끝내 IMF 구제금융을 받고 욕을 엄청나게 먹죠. 그래서 김대중 때 IMF 극복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었고 극복을 했었죠. 노무현 때는 신자유주의 정책 일환으로 FTA 체결을 칠레랑 최초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요새는 국격이 높아져서 국제에도 유치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29강 민주주의의 발전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현대사 정치사 부분입니다. 원래 경제사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했었으면 이해가 더 좋은데 편의상 교과서 순서에 맞추다 보니까 경제사 우리 전 시간에 했고 정치사 부분입니다. 정치사 듣고 경제사 다시 보면 약간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승만부터 박정희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나라가 생기려면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인데 나라의 뼈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을 제헌헌법이라고 합니다. 1대 헌법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초대 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헌헌법이 초대 헌법이에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민주공화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제. 대통령은 4년 할 수 있고 간선제로 뽑는다. 간선제 반대말이 직선제예요. 직선제는 국민이 하나하나 투표를 해서 지금처럼 대통령을 뽑는 거고 간선제는 어떤 그룹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초도형법에서 이 간선제는 어디서 뽑았냐면 국회에서 뽑았어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구조가 첫 번째 헌법의 특징이었고 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1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해요. 재헌, 왜 재헌이라고 그러냐면 합성어예요.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다. 그래서 재헌, 헌법 제정 이런 뜻이에요. 우리 재헌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재헌국회는 1대 국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농지개혁, 반민족, 민족에 반하는 행위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한마디로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어서 친일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재판에서 죄로 주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친일파 경찰들이 반격을 가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에 반대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 또 저지 행위로 인해서 이 친일파 처벌법이었던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농지개혁은 앞서 배웠죠. 3정보 이상의 땅을 돈 주고 걷어들여서 돈 받고 돌려준 거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쭉 보면 이제 헌법이 중간중간에 바뀔 거예요. 근데 왜 바뀌냐면 우리 앞선 헌법들은 자기들이 독재하려고 헌법을 바꿉니다. 그 첫 번째가 발췌개헌이에요.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꿉니다. 간선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국회에서의 이 간선제는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었죠. 근데 국회의원이 바뀌었어요. 1대 국회의원이 뽑혔는데 이승만이 인기가 없어. 그러면 이 간선제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는 국민들이 뽑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이승만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헌법을 또 바꿉니다. 4.4.5입 개헌이라고 해서 왜냐면 여기 직선제로 바꿨지만 대통령을 두 번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고 두 번째까지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까지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헌법을 4.4.5입 개헌이라서 바꾸는데 초대 대통령만 연임 횟수 제한을 철폐한 거예요. 초대 대통령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이승만 본인만 해당되죠. 그러니까 본인에만 한해서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밖에 못하던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바꾼 거죠. 누구만? 본인만. 근데 헌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때 203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3분의 2가 찬성하려면은 135.33333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0.333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36명 이상이 돼야지 이 법이 통과가 된 거거든. 근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135명이 찬성합니다. 그럼 0.333 때문에 이것은 통과가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4.4.5입 한마디로 반올림을 적용을 시켜요. 0.333 3은 4 아래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5 아래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통과시켜요. 4.4.5입이 반올림이에요. 4는 죽이고 5는 올린다. 그래서 0.333이 5 아래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135명이면 통과된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억지로 통과시켜서 적용이 된 헌법이 4.4.5입 개헌이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뀝니다. 이거 이후에 뭐 했냐면 독재했어요. 라이벌이었던 조봉암 죽여버립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인기가 있으니까 조봉암을 간첩이라고 뒤집어서 죽여버립니다.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운 이유가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평화통일 주장하면 이 당시 땐 간첩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조봉암 죽여버리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서 사회주의자 때려잡는 법이거든. 속된 말로 빨갱이 때려잡는 법인데 자기한테 비판하거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든 법이에요. 또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을 탄압했어요. 대표적인 게 경향신문인데 경향신문을 탄압시켜서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라이벌 죽이고 상대당 때려잡는 법 만들고 그리고 자기 비판하면은 언론사 폐간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다가 4.19 혁명 때 무너지죠. 계기가 된 것은 3.15 부정선거예요. 3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가 또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부통령제도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출마, 부통령 이렇게 출마했는데 문제는 조병옥이란 라이벌이 민주당 사람인데 몸이 안 좋아서 죽어버려요, 중간에 선거운동 하다가. 그래서 이승만 당선은 그냥 100%예요. 근데 문제는 부통령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 날 하지 말아야 될 부정선거가 벌어집니다. 목적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조작하냐면 4할 사전투표. 투표함에 이미 40% 4할에 해당하는 이기봉표를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어떤 투표는 마을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인데 40%를 미리 이기봉표를 넣어놓다 보니까 투표함 까봤더니 한 130표가 나온 거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100명인데 130표가 나온 거예요. 부랴부랴 지들도 놀라가지고 투표함 수거해서 불에 태우고 난리가 나요.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투표함 불태우고 있는 사진. 40%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우리 투표함 들어가면 몰래 들어가서 혼자 몰래 하고 나오잖아요. 비밀 투표잖아요. 3인조, 5인조 짝지어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누가 누굴 찍는지 서로 감시하기 시켰어요. 야당 사람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눈에 티가 나는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부정선거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마산 지역에서 김주혜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사라져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김주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잘 보면 얼굴에 뭔가 박혀 있고 거품이 있어요. 이거 띄어서 봤더니 최루탄이야. 경찰들이 시위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최루탄을 쏴서 눈에 얼굴에 박힌 거예요. 죽은 다음에 쏜 건지 박힌 상태로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김주열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돌고 이것을 신문기자가 용기 있게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뿌리죠. 이게 계기가 돼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 시위들을 향해서 경찰이 서울에서 총을 쏩니다. 학생들이 많이 죽고 시민들도 죽습니다. 100여 명이 넘게. 그래서 대학 교수들까지 시위에 동참하고 이승만이 마지막에 이제 물러나겠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잠깐 허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조작을 했죠.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쫓아냈죠. 이런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19 혁명,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4.19 혁명. 그 결과 헌법을 바꿔요. 내각 책임제로 바꿉니다.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요.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승만은 자유당이거든. 이 라이벌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때 있었던 일은 6.25인데 6.25 전쟁은 뒤에 볼 거고. 자, 그래서 4.19 혁명 결과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 의원 내각제라고도 해요. 그리고 장면이 권력을 잡습니다. 장면이 민주당 사람이거든. 자,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똑같은 말인데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장면 정권이라고도 해요.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4.19 이후에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고 민주당의 장면이 총리가 되면서 장면 정권이 들어섰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한 사람들 처벌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을 수립을 해요. 근데 계획만 짜다가 실행을 못 시켰어. 왜냐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정희가 4.19 혁명 이후에 등장한 장면을 밀어내고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에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해서 군인 신분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정희 군정이라고 해요. 선생님 편의상 여기 2년 정도 군정을 하는데 이걸 그냥 박정희 시대로 잡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군정이 여기 2년 정도 있어요.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지 의원 내각제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제였다가 4.19 이후에 의원 내각제가 되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에 다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명분이 약해. 근데 국민들한테 인기 있고 싶으면 그 당시 워낙 못 살던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 개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자금 마련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었는데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돈을 꼬우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36년간 식민지 지배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배상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돈이 당장 급해서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사과도 받지 못하고 배상금도 받지 못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고 국민들이 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박정희가 군대를 풀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꼬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서 돈을 벌어왔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서독에 필요한 인력, 광부 간호사들이 보내서 그들의 월급을 담보로 또 돈을 꼬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드디어 경제개발에 추진이 들어가죠. 이 경제 부분 우리 앞서 했으니까 간략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나눠서 실시했고 기간산업 설치하고 한강의 기저귀를 하는 성과까지 얻어서 박정희가 인기를 얻게 되었었죠. 근데 박정희 초반 임기 때 68년도에 북한이 도발을 해옵니다. 1.21 사태. 여기서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30여 명이 청와대를 습격을 합니다. 이때 김신조라는 사람만 살아남는데 김신조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생포해서 물어봤죠. 너네 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그랬어? 라고 물어봤더니 박정희 목따로 내려왔다. 박정희 죽이려고 목따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김일성 목따기 위해서 실미도란 부대가 만들어지죠. 영화화되었었죠. 그리고 푸에블로라고 하는 미국 배가 북한에 납치되고 또 북한이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8년도에 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일이 박정희 임기 때 있었고 박정희가 헌법을 바꿉니다. 박정희가 이때 대통령제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2번 연속 대통령이 되어요. 근데 그 당시 헌법에는 또 2번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여기도 2번이었었죠. 여기 2번 한 것처럼 이 당시 때도 박정희가 2번까지밖에 못하게 돼 있어. 근데 박정희 또 하고 싶거든. 그래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꿉니다. 이것을 삼선개헌이라고 해요. 3번까지. 이때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바꿨었죠. 2번까지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승만 더 하고 싶은 거 사서입 개헌한 거고 사서입 개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박정희는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삼선개헌을 한 거죠. 그리고 헌법 바꾸고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랑 붙었죠. 근데 김대중 인기가 엄청납니다. 심지어는 뭐 일설에는 뭐 조작까지 했는데도 김대중이 이기겠다 할 정도로 박정희가 이때 꺼낸 카드가 지역감정 카드죠. 지역감정 유발시켜서 경상도 지역에 인구가 많은 걸 이용해서 지역감정 카드 꺼내고 그리고 뭐 조작도 했어라는 설도 있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간신히 이깁니다.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때 김대중이란 사람의 인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박정희가 뭐 하냐면 헌법을 또 바꿔요. 그것이 그 유명한 유신헌법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선생님 둘로 나눴죠. 여기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유신헌법 이후에 요 박정희 시기를 유신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죽을 때까지 유신헌법 이후에 요 체제를 유신체제라고 해요. 박정희 시대도 맞아요. 근데 이때 분위기가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예요. 우리 세계사 할 때 닉슨 독트린 배웠죠. 냉전이란 것은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으르렁 되는 시기 있는데 완화됩니다. 좀 줄어들어요. 또 김대중의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는 3번까지밖에 못하지만 일단 김대중 인기 있으니까 김대중이 한테 언제 또 질지 모른단 말이야. 다음 선거 때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을 발표합니다. 근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풀어서 군대도 해산시키고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정상적인 절차로 헌법 발표한 게 아니죠. 원래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찬성해서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박정희가 그냥 밀어붙입니다. 국회까지 해산시키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헌법을 발표했는데 뚜껑을 까봤더니 독재헌법이에요. 대통령제 유지를 하고 임기가 6년이래. 중임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년 단위로. 그리고 간선제예요. 여기는 직선제였잖아. 국민들이 뽑아줬잖아. 근데 간선제로 바꿔요. 간선제는 얘기했었죠. 어떤 그룹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초대헌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뽑았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집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여기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죠? 이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문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원들을 박정희하고 친한 사람들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누구 뽑을지는 뭐 안 봐도 뻔하죠. 박정희를 뽑습니다. 박정희가 99.9%로 당선이 돼요. 그럼 이 구조라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6년 단위로 죽을 때까지 계속 대통령을 하는 독재헌법이죠.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초헌법적인 헌법을 뛰어넘는 권한을 줍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가 있어. 또 심지어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권이라 해가지고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명령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여기부터 볼까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첫 번째 내린 건데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야 유신헌법 독재헌법 아니야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유언비어 날조하면 끌려간다. 이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은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면 영장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영장 없이 체포도 하고 구속, 압수수색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때 우스개로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마시다가 야 박정희 대통령 저 유신헌법 독재 아니야? 이런 얘기 했다가 드르륵 문이 열리고 막걸리 마시다 끌려가서 감옥에서 1년 살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수업 중에 대학 교수가 이 유신헌법 비판하면은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앞에 나가서 끌고 갔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시대가 이 유신헌법 시대예요. 누가 봐도 독재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준하라는 사람은 이 헌법 없애자라고 서명받았어요. 그러다 장준하 등산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무리 봐도 시기적으로 이상한 거야. 이 운동하다가 왜 죽었을까? 그 장준하 나중에 두개골을 봤더니 어떤 망치, 한마 있죠. 한마 큰 망치. 그걸 두개골을 맞은 것처럼 두개골로 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었죠. 누군가 죽인 거죠. 그리고 인민혁명당 사건. 이 헌법을 비판하는 지식인들 있죠. 뭐 언론사, 신문사 직원이나 교사라든지 대학 교수들, 일반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 어느 날 집에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국가가 가두고 있대. 그러다가 속된 말로 사회주의 간첩이었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서 그 다음날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버립니다. 사형 집행이 몇 시간도 아니라 그냥 사형을 집행시켜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조작이었죠. 그래서 세계 사법 암흑의 날로 지정의 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항하면은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은 3월 1일 날 구국 선언을 합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민주국선을 하게 되고 김대중은 나중에 일본으로 도망가요. 국내에 있었더니 차량으로 치어서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었고 김대중이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쩔뚝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녔었죠. 그랬던 김대중이 나중에 일본 가서 일본에서 유신헌법을 비판을 하는데 김대중이 호텔에서 납치당합니다. 납치당해서 배에 실려서 태평양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 그래서 장준하는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고 김대중도 바다에 빠뜨려 죽으려 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살아났고 그래서 이 독재헌법이었었고 여기에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죽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무시무시한 시대가 이 유신헌법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랬던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게 이 YH 무역 사건이에요. 앞서 봤지만 YH 무역이라고 하는 가발 회사가 폐업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던 여자 노동자들의 월급도 뛰고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여성들이 그 당시 야당이라고 하는 신민당 사무실에서 시위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다 경찰 투입시켜가지고 강제로 끌어냅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그러다가 몇 명이 죽어요. 여기에 김영삼 신민당의 총재였었던 김영삼이 항의를 하니까 박정희가 김영삼을 국회의원 자격에서 박탈시켜버려요. 이것도 불법이거든. 대통령이 그냥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버려요. 근데 김영삼이 어디에서 인기가 있었냐면 김영삼은 여기 경상남도 부산 마산 있죠. 이쪽이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거의 영웅급이 김영삼이었는데 이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 잘라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이 흥분한 거야. 그래서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불러요. 부마 민주항쟁, 부산 마산. 근데 이거를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정희와 박정희 주변 사람들이 이 대처를 놓고 싸웁니다. 박정희 옆에 있었던 어떤 경호실장, 차지철이라는 사람인데 경호실장은 캄보디아 같은 데서 뭐 몇백만 탱크로 깔아 죽였어도 조용합니다. 찍소리 못합니다. 이거 탱크로 깔아 뭉개서 죽여버립시다. 근데 박정희가 끄덕끄덕하다고 했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김재규라는 사람은 중앙정보부장이었는데 자기도 박정희랑 한편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박정희 세력 내부에 알력이 있으면서 박정희가 부하였던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이 총에 맞아 죽죠. 이게 그 장면이죠. 이 김재규가 지금 포승지로 묶여서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랑 차지철, 김재규가 술 마시고 있다가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11.6 사태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박정희가 몰락하게 되죠. 자, 사진 정리해 볼게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이걸 규탄하던 김주열 사망했죠. 이 김주열 이 사진이 전국에 공개가 되고 시위가 전국으로 파급이 되고 4.19 혁명이 벌어졌죠. 요 모습은 초등학생들 모습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의 총불을 겨누지 마라. 초딩들까지도 거리에 뛰쳐나왔던 4.19 혁명. 그리고 이승만이 몰락했죠. 이승만 때 6.25 전쟁이 있었고 이승만이 몰락하고 헌법이 바뀌었죠. 의원 내각제로 바뀌고 장면이 총리로서 권력을 잡았죠. 하지만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등장을 했었고 5.16 군사정변이라고 공식 교과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박정희가 군인 복장으로 권력을 잡았죠. 그러다가 쭉 대통령 하다가 유신헌법을 바꾸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죠. 자기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은 긴급조치 때려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벌어지고 이거 대처를 놓고 내부 알력이 있었고 이 강경진압에 반대했던 김재규가 총으로 쏴서 박정희가 죽으면서 10월 26일 11.6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최종 정리해 볼게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때는 제헌헌법이 제정됩니다. 민주공화정으로 대통령제였고 4년 임기 간선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고 반민족 행위처벌법, 농지개혁 같은 법도 있었습니다. 헌법을 바꿉니다. 자기가 대통령 오래 해먹기 위해서 발췌기원, 직선제로 바꾼 거였어요. 그다음에 사서의개헌, 2번까지 못하는 것을 초대 대통령만 연임 횟수 제한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거였고 사서의입이 적용이 된 억지 통과였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반대파들 죽이고 탄압하는 도구로서 독재했었고 4.19 혁명 때 무너지죠. 3.15 부정선거를 했었고 이기범을 당선시키기 위한 조작이었고 김주현 시신이 촉발제가 되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이승만이 끝내 하야를 하게 되죠. 그리고 헌법이 바뀌었죠. 의원 내각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총리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가 권한을 잡기 때문에 장면 정권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을 했고 박정희가 헌법을 다시 대통령제로 원상복귀시키죠. 그리고 자금 마련하고 경제개발 통해서 인기를 얻고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못하는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을 3번까지 바꾸도록 헌법을 바꿨습니다. 삼선개헌. 그래서 김대중과 붙었는데 김대중이 선전을 하니까 불안을 느끼죠. 그런 상태에서 유신헌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독재헌법이었어요. 여기 저항하는 사례도 있었고 끝내 YH 무역 사건으로 김영삼을 제명하고 여기에 저항하는 부마 민주항쟁 대처를 놓고서 박정희가 내부 김재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는 11.6 사태로 박정희가 몰락하게 되죠. 자, 30강 민주주의 발전 2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박정희 대통령이 몰락하는 부분까지 배웠어요. 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고 헌법을 여러 차례 바꿨었죠.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쫓겨났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면서 장면 정권이 들었었죠. 근데 금방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에 의해서 5.1 군사정변으로 쫓겨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죠. 경제 성장으로 계속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는 헌법을 또 바꾸죠. 계속 하고 싶어서 유신헌법 72년에 발표가 되고 박정희 유신 체제가 쭉 유지가 되었었죠. 그러다가 부마 민주화운동, 부마 항쟁 대처를 놓고서 내부 알력으로 의해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쏴죽이죠. 그래서 11.5 사태로 박정희가 몰락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11.6 이후에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어서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바로 뒤를 이어서 12월 12일 날 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켰나 봤더니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육군사관학 출신들의 군인들이 또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군부라 부릅니다. 신군부. 신이 새로울 신자예요. 군인은 군인인데 새로운 군인이다. 왜 신군부란 표현을 쓰냐면 박정희도 군인 신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랑 구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인들, 전두환, 노태우를 신군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얘네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눈치 보이니까 바로 대통령 되지 않고 최규하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허수아비로 앉힙니다. 그때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벌어져요. 광주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요구는 신군부 꺼져라. 신군부 꺼지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근데 이런 평화적인 시위에 군인을 파견합니다. 그 군인을 계엄군이라고 그러는데 계엄군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이 사람들한테 총을 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광주의 학생과 일부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을 해서 이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를 하다가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탱크, 비행기, 헬기 등 총동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 진압을 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헌법을 또 바꿉니다. 지금 현재 헌법은 유신헌법이잖아. 박정희만 죽었지 헌법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두환이 유신헌법으로 취임하고 나서 헌법을 바꿔요.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임기 7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대통령 간선제로 한다. 간선제라면 또 어떤 그룹에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우리 초대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뽑아줬었고 박정희 유신헌법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었고 이 전두환 때 이 간선제는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두환이 당연히 뽑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 한 번만 한 거로 착각을 하는데 두 번 했어요. 유신헌법 때 한 번, 자기가 바꾼 헌법에 의해서 한 번, 7년 길게 한 번 한 거죠. 머리가 좋으네요. 머리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강하게 할 땐 강하게 하고 또 살살 달릴 땐 달랬어요. 강압책과 유화책을 병행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강압책으로는 민주화운동 탄압했어요. 민주주의 주장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고 또 삼천교육대 운영해가지고 명분은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거로 깡패 같은 애들 보내기도 했지만 자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들도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불구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언론, 방송, 기업을 통폐합하면서 길들이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풀어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시켰고 예전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되면은 통행을 못하게 하고 도란의 산으로 잡아다가 그 경찰서 가두고 있다 풀어줬었거든요. 그다음에 교복, 두발, 머리 같은 거 자유화 있었고 해외여행 자유화 이때부터 자율적으로 나갈 수 있었고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러니까 영화 산업 활성화시켰고 스포츠, 프로야구 같은 거 놀거리들 만들어줬고 섹스, 어떤 성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3S 정책을 펼쳤었죠. 그래서 갈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임기 내내 밀고 당기고 했었던 사람이 전두환. 그러다가 전두환 임기가 다 돼가잖아요. 88년이 이 헌법 그대로 가면은 그 다음 대통령은 100% 노태우예요. 왜냐면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노태우 친구거든요. 노태우가 전두환이가 임기 끝나면 노태우한테 대통령자를 물려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더군다나 간선제잖아. 선거인단이 다 전두환 편이기 때문에 노태우 뽑는 것은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 임기가 끝나가는 87년 무렵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선택권 달라 이거죠. 그러다가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 죽어요. 물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발표하냐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박종철이가 억하고 죽더라.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박종철이 고문을 받다가 물고문을 받다가 익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시위가 커지게 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선택은 두 가지죠. 이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기존 헌법을 지키든지. 전두환의 선택은 4.13 호헌이었습니다. 호헌이 뭐냐면 지키를 자, 헌법 헌자. 기존의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기존의 헌법이 무슨 헌법이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헌법이죠. 대통령 간선제 지키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간선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4월 13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4.13 호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두환은 헌법을 바꿀 의향이 없다. 간선제 유지해서 내 친구 노태우를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또 시위가 또 일어나죠. 직선제를 바꾸라고. 그러다가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위를 하던 이 사람이 연세대생이에요. 지금 피를 흘리고 있죠. 연세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날아온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의 도발점이 된 사람이 2명 있어요. 처음에 박정철이 고문받다 죽은 것에서 시작을 했고 4.13 호헌 이후에 직선제 요구하던 이한열이 체류탄 맞고 죽고 이 일을 계기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끝내 전두환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이건 전두환이 한 게 아니라 노태우를 시킵니다. 그래서 노태우 그 당시 후보죠. 노태우가 자기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다. 직선제 국민의 요구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거죠. 직선제를 하더라도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그 비장의 카드가 뭔지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비장의 카드 덕택에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허무한 거예요. 6월 민주항 이 사건을 6월 민주항쟁이라 그러는데 허무한 거예요. 박정철 죽고 이한열 죽고 그렇게 힘들게 싸웠는데 직선제를 얻어서 승리하나 했더니 오메 웬걸 직선제로 노태우가 당선이 돼 버렸어요. 그 비장의 카드 덕택에 허무했죠. 자, 아래 사료 보고 갈게요. 5.18 민주화운동은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이 저항한 거였었죠. 그랬다가 계엄군이 투입이 돼서 시민 죽이고 시민군들 조직이 되어서 저항하다가 시민군이 진압되면서 끝나는 거였는데 그 당시 때 나온 글이에요. 수능에도 나왔던 자료인데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도 없어서 총을 들고 나섰습니다.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강경 진압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나오고 18일 나오면은 무조건 5.18 관련된 사료예요. 6월 민주항쟁 사료 볼게요.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다가 박정철 죽고 이한열 죽고 끝내 직선제 선언을 한 것이 핵심이죠.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여기서 말하는 꽃다운 젊은이 누구겠어요? 고문으로 죽었으니까 박정철이 되겠죠.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4.13 나오면 뭐예요? 4.13 호흡 말하는 거겠죠. 간선제 헌법 유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고문으로 죽었다, 4.13 있다, 6월 민주항쟁인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노태우가 발표한 6월 민주화 선언이에요. 88년 2월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 개헌의 말이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 직선제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태우예요. 그 노태우는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12.12 쿠데타로 불법으로 권력은 잡았지만 직선제로 바뀌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저 위에 보면 스님이 이쪽이랑 색깔이 다르죠. 바뀐 이유가 요때 이후의 대통령들은 다 이때 바뀐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이때 바뀐 헌법이 9번째 바뀐 헌법이에요. 그것을 9차 개헌 헌법이라 그러는데 헌법을 개헌했다, 바꿨다. 이 9차 개헌의 핵심이 대통령제고 한 번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단임제라 그래요. 단임. 한 번밖에 못하고 임기는 5년이고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직선제라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지금 현재 헌법은 6월 민주항쟁 결과 바뀐 헌법이고 9차 개헌이고 대통령제이면서 한 번밖에 못하고 5년 직선제 국민이 뽑는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대통령의 문재인도 어때요? 한 번밖에 못하잖아. 5년 하게 돼 있고 직선제잖아요.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 사람도 지금 이 헌법에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뭐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이 윤석열 아니면 뭐 이재명인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한 번밖에 못해요. 5년밖에. 그리고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래서 이 색깔은 지금까지 쭉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바뀐 헌법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 노태우입니다. 노태우 업적 많아요. 의외로. 작년에 죽었죠. 북방 외교를 했습니다. 북쪽에 어떤 국가들이 많냐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은데 그들과 수교를 했어요. 우리 옛날부터 빨갱이 하면서 적대시했잖아요. 전쟁까지 했었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손잡았습니다. 소련, 중국과. 그리고 북한도 빨갱이 국가였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남북과 북한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참여한 서울올림픽도 열렸었고 4등 했었고 그 지방에 우리 보령시 의원들 있죠. 보령시 의원 같은 기초의원들이 이때부터 뽑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뒤를 이어서 김영삼이 대통령 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자기 재산을 등록해야 돼요. 부정을 저지른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돼요. 옛날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더라도 통장 개설이 가능했어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통장해가지고 그럼 그 돈을 통해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이때부터요. 금융 거래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보령시장, 홍성군수 이런 그 지방의 짱들 있죠. 이때부터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때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요거를 이때 물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죠. 여기 나오죠. 전두환 노태우 구속. 그리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킵니다. 이 총독부 건물이 일제시대의 잔재잖아요.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때 설립했다 그랬잖아. 이게 이때까지도 살아남아요. 김영삼 90년대까지 이게 있었어. 서울에 가면 여기 뒤에 청와대 보이죠? 청와대 앞에 경복궁 앞에 광화문인데 이 사이에 딱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일제 잔재라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회를 없애버려요. 이 전두환 노태우가 신군부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회란 사조직이 신군부 세력이거든요. 육군사관학교 내에 이 하나회 조직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김영삼이 좀 운이 없는 게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요. 성수대교가 갑자기 붕괴되고 백화점이 무너져서 300명 넘게 죽고 몇백 명 죽었죠. 300명인지 500명 있으면 헷갈리는데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개방정책 펼치다가 IMF 맞은 거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김대중이 이 IMF 극복을 위해서 했었던 부분 배웠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의미가 있는 게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벌어져요.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여당이라 그러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을 야당이라 그러는데 김대중은 평생 야당이었었거든.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야가 바뀌었어요. 앞서 여야가 바뀐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평화적이지가 않았어. 봐봐. 5.16 쿠데타.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됐지만 12.12 쿠데타. 뭐 쿠데타 같은 것들 통해서 막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김대중은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여당, 야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IMF 극복으로 한 거 배웠고, 김대중 하면 떠올려야 될 게 햇볕 정책, 그 남북 평화 정책인데 북한을 강경하게 하기보다는 유화적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이야기 있죠? 옛날 이야기 중에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옷을 벗기고 싶은 거야. 바람이랑 태양이랑 경쟁이 붙었죠. 바람은 강하게 바람을 쐬어서 강제로 벗기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면서 안 벗죠. 근데 태양이 나와봐 해가지고 따뜻한 빛을 쐬주니까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죠. 그래서 고립돼 있고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김대중은 태양 정책을 쓰겠다는 거죠. 햇볕 정책. 따뜻한 빛을 쏘여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여서 개혁 개방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 성장시켜서 통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치는데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지로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돼요.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나죠. 평양에서. 분단 이후에 최초예요. 48년도에 남쪽엔 대한민국, 북한은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잖아요. 분단된 이후에 남과 북의 대표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잘 생각하고 없어요. 최초가 김대중 때예요. 그래서 이런 업적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 수상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노무현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두 번째 최초가 김대중이고 두 번째가 노무현입니다. 똑같이 김정일을 만났죠. 뭐 나왔으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뒤에 나오지만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죠. 자, 이명박, 박근혜 뒤를 이어서 문재인 때 지금 코로나19가 유행으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박정희가 몰락하고 최규하가 잠깐 있었지만 전두환이가 권력을 빼앗았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강경 진압하고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령 되었고 그리고 전두환 말기에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죠. 직선제 요구를 하면서 여기 문구가 뭐냐면 종철아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직 할 말이 없다 아무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종철아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박정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고문받다 죽은 박정철 이름 나오고 여기 최루탄 맞고 죽은 이한열 사진 나오면은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있었습니다. 끝내 전두환 세력이 굴복했죠. 노태우를 시켜서 직선제 개헌을 선언하죠. 이것이 6.29 민주화 선언. 그래서 직선제에 의해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었고 서울올림픽 4등했고 뒤려서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고 김영삼이 청도포검을 폭파시키고 김대중 때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고 금강산 관광 사업했고 쭉 이어져 오다가 지금 문재인 때 코로나19가 활기치고 있죠. 고시국이라고 하죠. 코로나 시국. 자, 흐름만 얘기했으니까 흐름 정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31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마지막 단원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항상 마지막 단원은 평화통일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기준으로는 남은 과제가 미래의 평화통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 살펴볼 거고 이 분단을 좀 가속화시켰던 갈등을 더 유지시켰던 6.25 전쟁 전개 과정 볼 거고 각 정권별로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구별하는 것이 이쪽 단원의 핵심입니다. 먼저 남북 분단 과정이에요.
원래 이거 1시간짜리인데 간략히 소개하면은 8월 15일 날 45년 광복을 맞이하죠. 그리고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 이렇게 38선을 기준으로 소련과 미군이 들어옵니다. 자, 38선 기준으로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38선이 38도선이죠. 분단선이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각각 소련, 미국이 각각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영국까지 해서 세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결정이 돼요. 이것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데 세 가지 살펴볼게요.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주자.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주겠대요. 일단 임시지만. 그리고 미국 소련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걸 논의하자. 그리고 최고 5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해주자. 신탁 통치란 말은 강대국이 아직 우리 한반도가 우리 민족이 어떤 독립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보고서 최고 5년까지만 신탁 통치, 대신 통치를 해주자. 요 세 가지가 결정된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 수립해주자, 신탁 통치를 최대 5년간 하자. 그래서 예정대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유리한 주장을 하다가 이것은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유엔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근데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해라. 총선이란 말은 국회의원을 뽑으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구성해라 라고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근데 북측에서 이걸 거절하면서 남쪽에서만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만 5월 10날 우리 민족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열려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발표하고 그 헌법에 근거해서 나라가 생겼으니 그것이 현재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광복이 45년 8월 15일이었죠.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딱 3년 만에 민주공화정 정부인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거죠. 그리고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이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이승만, 북쪽은 김일성이 수상이 되면서 남과 북이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요 과정 속에 우리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남북한 통일된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단독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정읍발언이라고 해서 전라북도 정읍이란 도시에서 단독 정부 세우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인데 통일정부를 기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자라고 해서 이승만 씨가 단독정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 좀 상반되는 주장이 남북협상에서의 김구가 내뱉었던 단어예요. 이 남북협상은 뭐냐면 50총선거가 열리면 남한만의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도 별도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총선거 자체가 어떤 남북 분단의 현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총선거에 반대하면서 남북 협상이 벌어집니다. 김구가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을 설득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고 싶어서 북쪽으로 넘어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남북 협상이라 그러는데 남북 협상으로 올라가면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발표를 해요.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에 베어 쓰러져 죽을지언정 단독 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승만과 김구를 라이벌로 두는데 이승만은 보통 단독 정부를 주장했다. 김구는 통일 정부를 주장했다 해서 비교되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 같은 경우는 통일 정부 또 여기 신탁 통치 있죠?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을 통치해주는 부분을 두고서 우리 민족이 또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져요. 좌익은 신탁 통치 결정을 지지하고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지는 움직임을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해서 좌익의 여운형,
우익의 김규식이 손잡고 좌우합작 운동을 펼쳤는데 이것도 통일정부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제주도 4.3 사건도 통일정부를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총 선거에 반대하면서 제주도에서 사회주의자들 일부가 속된 말로 빨갱이들 일부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거 진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제주도 도민들이 학살당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제주도 4.3 사건 관련지어서 제주도 인구가 10%,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50총 선거에 반대하면서 제주도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진압 과정 속에서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도 많이 학살당했다라는 거.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의 연장선상입니다.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진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여수 순천에 있는 군인들을 하여금 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잠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제주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 순천에서 또 다른 폭동이 벌어집니다. 이거 역시 진압해야 되잖아요. 이거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여수 순천에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이 또 역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자체가 50총 선거를 반대한 건 아니지만 제주도 4.3 사건과 연관 지어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0총 선거는 열렸고 대한민국 산생, 북한 탄생,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었죠. 근데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이것을 더 고착화시킨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죠. 배경 볼게요. 38선을 기준으로 미국 소련 들어와 있었는데 얘네들이 철수합니다. 근데 이 38선 이 부근에서 꾸준하게 국지전이 있었어요. 국지전은 부분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소련한테 무기 지원을 약속받았고 중국으로부터 군대 지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애치슨 선언입니다. 애치슨은 미국 국무장관 이름인데 이 애치슨이라는 장관이 선언을 해요. 라인을 설정하는데 지도로 대략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일본이 있고 미국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 일본을 포함한 이 선 안에서 벌어지는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선 바깥에서 한반도도 포함되죠. 이 선 바깥에 있는 국제적인 분쟁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었죠. 그래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선언을 애치슨 선언, 이게 선이기 때문에 애치슨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고 이 선 바깥에 있는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이 전개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 시기 지도도 일본어 넣어놨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 남침입니다. 남침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습에 우리가 낙동강, 부산 일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고 두 번째 시기는 남한이 반격을 가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총사령관 맥아더가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을 기획을 해서 성공을 하죠.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압록강 위협까지 쭉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압록강 넘으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국경을 맞대기 부담스러우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과 빠르게 남하하는 부분에 있어서 흥남에서 철수작전이 벌어지고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서울을 비우고 탈출하는 일사후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두 번 빼앗긴 거죠. 처음 북한의 남침 때 1기 때 빼앗겼고 여기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하는데 이것을 일사후퇴라고 해요. 네 번째는 다시 반격을 어느 정도 해서 38선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소련군의 제의에 의해서 휴전협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휴전협상이 51년도 제의했는데 53년도에 타결이 돼요. 2년 동안 끌었는데 쟁점이 생깁니다.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 휴전선은 어떻게 위치를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쟁점이 생기면서 2년 동안 끌면서 이때 고지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휴전선 설정 문제를 두고 나중에 원래 38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후자,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 싸우고 있는 전선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 하나를 두고서 하루에 뭐 7번이 주인공이 바뀔 정도로 치열하게 고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이 4기 때의 특징이에요. 이때 앞선 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게 되죠. 그리고 끝내 53년 7월 27일 날 6.25 전쟁은 중단이 됩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정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게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잠깐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전개 과정 시험 잘 나오니까 알아두고, 결과는 뭐 사람들 많이 죽었고 완전히 황폐화되죠. 그리고 이산가족 발생했고, 그리고 분단이 고착화 돼요. 북한의 김일성이나 남쪽의 독재자들 있죠. 이런 독재자들이 독재 정권을 이용해 먹습니다.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남한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6.25 전쟁 때문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싫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는 사례도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뭐 간첩도 있었겠지만 자기한테 저항하면은 빨갱이로 뒤집어서 씌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있죠. 지금 평택으로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죠. 이것이 6.25고 전개 과정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북의 남침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보다시피 낙동강 전선까지 쭉 빨간색 북한 애들이 치고 내려오죠. 그리고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메가더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쪽으로 쭉 올라갔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반격을 해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가서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중국군이 개입을 하죠. 중국이 개입하면서 여기 흥남이라는 도시가 있죠. 흥남에서 파란색이 이렇게 내려오죠. 배 타고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중공군이 이렇게 삥 둘러싸고 워낙 빨리 내려와가지고 고립이 됐던 것이 이 흥남 쪽이에요. 그래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도 빼앗겼죠. 서울도 다시 한번 빼앗기면서 일사후퇴하고 그러다가 다시 반격을 가하면서 서울을 재탈환하고 나중에는 이게 38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격렬하게 전투가 벌어지죠. 그러다가 휴전협정 중에서 이 휴전선 문제, 현재 전선을 휴전선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치열한 고주 전투가 벌어지고 53년 7월 27일 날 현재 전선에서 원래 38선보다 약간 동쪽은 올라가고 남쪽은 내려오는 이러한 현재의 휴전선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이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각 정권별로 있었던 통일을 위한 노력 사례를 볼게요. 이승만 때는 남과 북이 분단한 직후였어요. 북진 멸공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북한으로 진격해서 공산당을 멸망뜨리고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북한 애들 무너뜨리고 통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력 통일. 실제로 그런 주장하다가 6.25 전쟁 땅 터지고 막 밀렸죠. 말로는 북진 명령을 통했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밀리고 유엔군 덕택에 우리가 만회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장면이 들어섰죠. 장면 때는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집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표를 내세워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래서 학생 중심의 회담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통일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었는데 갑자기 5월 16일 날 군인들이 등장하죠.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독재는 했지만 통일에 있어서 엄청 큰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해요. 여기 최초라 써 있죠. 남과 북이 분단 이후에 통일에 대해서 최초로 합의한 선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제정했어요. 여기 써 있죠. 7.4 남북 공동성명. 여기 보면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오른팔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밀리에 북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또 김일성도 관료를 보내서 이 관료가 우리 남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죠. 그래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3원칙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7월 4일 날 발표해요. 기습적으로. 그래서 통일은 자주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하자, 민족적 대단결로 하자. 요 세 가지 원칙이 제정이 됩니다. 자평민 꼭 알아두세요. 자평민 나오면 7.4,
박정희 때 최초의 합의 본 거라는 거 무지 잘 나옵니다. 그 뒤에 전두환 때는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져요.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KBS 생방송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만나요. 6.25 전쟁 끝나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 가족들이. 근데 어디 사는지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KBS에서 단순하게 간단히 기획을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엄청나게 성황리에 남남 이산가족 상봉이 치러졌던 것이 KBS를 통한 전두환 정권 때예요.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이 최초로 만난 것도 전두환 때입니다. 고향 방문단이라 해가지고 몇 쌍의 몇십 쌍의 그 가족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문화 교류도 하게 되고 전두환 때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처음 있었다라는 거. 자, 노태우 때는 우리 북방 외교 배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수교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교류를 했었던 것이 이제 노태우인데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자라고 선언도 했었어요. 근데 뭐니 해도 노태우 때 중요한 건 여기 별표 있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 최초의 합의가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면 두 번째 통일 합의가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있었어요. 상대방의 체제 인정하자. 우리 남쪽의 자본주의, 북쪽의 공산주의 인정하자. 둘째, 상대를 무력으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교류 협력하자. 되게 요거랑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요거 체제 인정, 불가침, 교류 협력 나오면은 남북 기본 합의서 두 번째 협의라는 거. 그리고 김영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됐었어요. 남과 북의 짱들끼리 만나기로 약속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과 북한의 짱이었던 김일성이 만나기로 약속까지 됐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음으로써 무산돼 버리죠.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최초는 김일성의 공으로 넘어갑니다. 김대중의 공으로. 김대중은 햇볕 정책이라고 우리 앞서 배웠었죠. 나그네 옷을 벗기는데 구름 바람처럼 강하게 해서는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는다. 그래서 햇볕처럼 따뜻하게 온건적으로 다가가야지 나그네가 옷을 스스로 벗는 것처럼 북한이 지금 고립돼 있고 체제를 위해서 대외교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걔네들을 정상적인 국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햇볕처럼 따뜻하게 다가가서 열어제껴야 된다. 그래놓고 개방시켜놓고 우리가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되었습니다. 최초예요. 김일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김정일을 만나죠. 김일성 아들 김정일을 만나서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통일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6.15 공동선언인데 둘째 부분이 핵심이에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자. 남측의 통일 방안이 연합제예요. 북측의 통일 방안이 연방제인데 약간 달라요. 근데 공통성이 있다고 보자 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어떤 평화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6.15 공동선언 요거 하고 이 선언 이후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북한의 개성 지역에 공단을 설치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되고 북한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공단이 운영이 되었었죠. 그리고 끊어진 철도 경인선이 복구되었고 이산가족 상봉 등이 이어졌었죠.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두 번째로 열리고 역시 통일선언 14선언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금 보수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이랑 좀 약간 반대 개념이 정책으로 많이 하는 보수 정권인데 이때는 좀 북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천안함이 북한의 요격에 의해서 좌초됐고 파손되었고 좌초가 아니죠.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폭파되었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의해서 연평도가 북한의 대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었고 박근혜 때는 북한과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요. 여기 빠져있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는데 이때 금강산 관광객 중에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금강산 사업도 이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빠졌네요. 문재인 때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민주당 정권이에요. 햇볕 정책을 계승해서 북한하고 또 유화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열렸을 때 북한 애들 참가했었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 선언을 한 것이 또 근래의 일이죠. 자, 사진을 볼게요. 자, 통일하면은 세 개의 세 번의 큰 선언이 있었어요. 요거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선생님 일부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리해놨죠.
요 부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6.25선은 이렇게 안 나와요. 요 사료가 나오니까 사료를 보고 어느 대통령 때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박정희 때 7.4 남북 공동성명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고 통일의 3대 원칙 제정했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때 체제 인정 불가침 경제 교류 협력 6.15 공동선언은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선언했었던 거 남측의 통일 방안과 북측의 통일 방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본 거 그리고 남남 이산가족 상봉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전두환 때 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두 번째 노무현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재인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이 되었었죠. 차이가 있다면 이때 김정일, 김정은, 뚱땡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인데 분단부터 봐야 돼요. 남북 분단 과정은 이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단 이후에 모스크바 회의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유엔으로 우리 문제를 넘겼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남한만의 50총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탄생, 북한 정권 수립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고 단독 정부를 주장했었던 이승만과 통일 정부를 주장했었던 김구의 입장이 달랐었죠. 그래서 여기 사료 요 사료가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단독 정부, 통일 정부. 그리고 모스크바 회의 내용도 요 사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6.25 배경 중에서는 에치스선은 꼭 알아둬야 되죠. 미국의 요 방어선에서 우리 한반도가 제외되면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실제로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순서를 알아둬야 됩니다. 북한의 침입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고 인천 산업작전으로 반격을 가하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갔었고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흥남 철수작전, 서울을 빼앗기고 1.4 후퇴 그리고 휴전협정 체결이 53년 체결되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도 휴전 정전 상태라는 거. 각 정권별로 보면은 박정희 때 최초의 7.4 남북 공동성명 있었고 노태우 때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두 번째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김대중 때 6.15 공동선언이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목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사료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나오면 자평민 나오면 박정희 요 표현 나오면 노태우 요 통일 방안이 비슷하다고 나오면 김대중 꼭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3명의 대통령이 북한의 정상들을 만났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통일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큰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입장과 또 개개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통일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건 각각의 어떤 입장인 것이고 이런 우리 민족 입장에서 추진되어 왔었던 부분 이해를 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당히 길어졌고 또 30일강에 걸쳐서 한국사를 정리를 했는데 워낙 압축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도 말도 빠르고 일부러 빠뜨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본 수업 때라든지 별도로 선생님 판서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해줄 테니까 공부를 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초 소양과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